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후반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민주당 선거를 중심으로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하원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최혁진 의원님이 예. 아직도 무소속이라는 게 예.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소개하면서도. 예. 네. 저는 그래 소속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네. 가장 중립적이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논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당대표 후보 중에서 선호는 있으신 것 같던데요, 보니까 지금. 그건 이제 선호라기보다는 네. 객관적으로 볼 때 민주당의 가치에 부합한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예. 네, 오늘 후원에 이렇게 판넬도 준비해 주셨는데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 색깔이야 보이지. 이게 지금 아니, 누가 지금 무소속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최혁진 의원님하고 네.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둘이 뭐 형아와하면서 지내는데 제가 맨날 당내에서 최혁진 빨리 당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맨날 이제 그런 얘기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도부에서 그걸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지도부 이제 새로 선거를 하기 이제 때문에. 정리가 되면 제가 이제 강력하게 최혁진 빨리 복당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간에 우리 최혁진 의원님의 민주당 복당도 결국은 8.17 전당대회와 맞닿아 있는데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라는 게 선거 여러 번 치러보셨는데 네. 과거와 양상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좀 세죠. 세다. 예, 지금 이제 뭐 민주당 많은 당원들이 당내 네. 선거 굉장히 많이 치러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센 선거 또 갈등 구조가 좀 많은 선거는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좀 놀라고 있죠. 놀라죠. 이럴 정도까지 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큰 역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뭐 이렇게 과도기적 상황인 거고 또 이런 걸 또 한 번 겪고 나면 다음에는 좀 더 차분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저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길래 야 조선시대 당쟁이 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역사 끝나면 그냥 쓰니까. 다 죽으러 가는 거야. 아니, 우리 의원님이 세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세기는 센데 하원기 평론가 네. 센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센 게 꼭 나쁜 건 네. 아닌데 그 과거에 못 봤던 건 사실 DJ랑 이재명 대통령 말고는 연임하려고 도전했던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영의 지도자이면서 압도다수의 지지층 혹은 당원들이 원하는 경우 그랬을 때는 이제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연임할 때 그렇게 지지가 높은데도 부담을 지고 출마하신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연임 도전하는 건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이제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도 거기서 파생되고 있는 겁니다. 난 개인적으로 연임할 거란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왜 네. 그러냐면 연임을 한다고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졌잖아요. 서울시장을 졌으면은 네. 그건 엄청난 거거든. 네.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고 연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쓰는데 삼가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그 삼가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그리고 연임하겠다. 출마하겠다. 이랬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충격받았고요. 그래서 거꾸로 당이 굉장히 흔들리겠구나.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또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의 향후 정치적 위상도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그렇군요.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민심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아, 목민심서. 예, 네. 가산 선생의 목민심서 그 목민심서 서문에 굉장히 무서운 말이 써 있습니다. 어떤 말이 써 있느냐? 수령이 되고 싶어 하는 자 수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령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꼭 수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수령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원기 소장님 뭐 이 연임 이렇게 시도한 사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꼭 진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연임할 때는 정말 민주당 당원들의 90% 이상이 연임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본인이 연임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오히려 더 자신의 빛나는
정치적 성과가 될 텐데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이런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시니까 예.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판세 예.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판세요. 네. 판세는 뭐 사실상 거의 정리되지 않았는가. 아 정리됐다. 예, 네. 예, 정리됐다라고 이제 제가 보는 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우선은 뭐 한동안 어느 한쪽의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진보 유튜브 채널이 태세 전환을 했더라고요. 아 태세 전환을 예, 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아마 여러 가지 분석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계속 횟수가 거듭될수록 이제 차이가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될 만큼의 콘텐츠적으로나 준비가 탄탄한 후보이냐, 네. 아니면 몇 가지의 네거티브만 가지고 끝까지 갈 것이냐. 초반에는 약발이 먹힐 텐데 지나가면 갈수록 한 사람은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한쪽에서는 비전을 얘기할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당원들이 볼 때는 이제 그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는데 벌써 이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TV 토론회를 거치면서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이름을 뭐 특정하진 않겠지만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예, 그런데다 이제 뭐 저의 그 복당 문제 아까 목민심설 얘기하시면서 제가 뜨끔했는데 제가 챗 GTP한테 물어봤었거든요. 네. 나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복당을 하겠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예, 예. 그냥 우리가 복당해달라고 막 요구하잖아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8분의 최고위원 중에 저의 복당을 찬성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분이 정확히 5분이에요. 아, 예, 정확히 5분이에요. 이건 뭘까? 아, 그러면 이제 진짜, 네. 저처럼 무소속 지대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표심이. 그것까지가 이제 다 가늠자가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 최고위원 후보 5명이 누군지 짐작은 가는데 굳이 네. 이름을 열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뭐 굳이 이름 얘기 안 해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충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1인 1표제가 막 이슈화 될 때 나름 그래도 기대감을 가졌던 게 당원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하겠다라는 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 알게 됐냐? 아니 정말 당원 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할 거면은 지역위원장 지난번에 공고를 왜 그렇게 해요?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기습적으로 해서 금토일월 신청하라. 그리고 준비 못해 신청 못한 사람 많아요. 네. 그나마도 어렵게 준비해 신청했더니 갑자기 조광특위에서 다들 단수공천으로 다 발라버렸어요. 아하, 그랬군요. 원외 같은 네. 경우에 이건 뭐지? 이게 지금 민주주의야? 라고 했는데 저는 당대표 순회 경선도 그거 보면서 저는 중립지대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 민주당에 계신 우리 선배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야? 아니 3분의 후보가 나왔어요. 그럼 적어도 3사람의 고향과는 관련이 없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의 고향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고 전당대회 시작하고 마무리도 또 거기서 한대요. 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상식적으로 물어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민주당이 내란을 겪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은 우리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안 지켜지고 있다. 야, 그러면 네. 민주당 내부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꼼수로 하게 한다? 과연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만든 지도부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저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지 않겠는가? 아니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자꾸 떠올랐던 게 그 정청래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조직과 바람의 구도로 설명을 하면서 나는 바람이요. 김희석 후보 측은 조직이다 얘기하는데 또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평론가들도 아직은 없는데 저는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의 작전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 작전. 예. 네. 노사모를 끌어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냐. 우리는 김민석 쪽은 조직이고 자기는 바람이다. 당원들의 힘으로 된다.
이게 이제 이인재 대 노무현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다 의원들과 조직들이 다 이제 이인재를 지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노무현은 당시에 많은 당원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이긴 거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정청래 캠프의 작전은 김민석은 이인재, 자기는 노무현. 이렇게 지금 작전을 세운 거야. 작전을 세워가지고 당시 이인재의 어떤 조직 이런 부분들이 망가졌듯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졌듯이 네.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은 이걸 공개적으로 안 이야기하거든. 슬슬 근데 가고 지금 있어, 슬슬 지금. 빌드업 네, 하는 거야. 네. 왜 그래서 이 노사모를 계속 끌어들이는 게 바로 이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결국은 자 이제 당원들 과거 노무현이 이인재를 이겼듯이 저 조직들 저 세력들 저 나쁜 막 이러면서 이겼듯이 우리가 당원들의 힘으로 이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긴 조직이고 우린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정청래 후보의 행사에 파란 풍선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란 풍선이 스멀스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구도를 만드는 싸움에서 실제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라고 보십니까? 못 점하죠. 못 점하고 일단은 김준혁 의원님께서는 이제 선거 전술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논리적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조직이고 김민석 후보가 바람이에요. 사실은 지금 뒤집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본인이 바람이면 전당원 100% 투표를 불편해할 이유가 없죠. 아, 모두가 투표하는 게. 그거는 네. 바람 타고 가는 거니까. 음. 조직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조직 가지고 있는 사람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네. 모수가 넓어지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청래 후보께서 지난번 대선 때 호남 내려가지고 조직 열심히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불경 뭐 등등에서 이제 노사모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도 진짜 그 높은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노사모 같이 했던 사람들 정서 자극해가지고 조직으로 뭐 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김민석 후보께서는 사실 국무총리 하다가 출마하신 거니까 조직이 부족하죠. 당대표 하면서 전국 조직 만들어 놓은 사람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족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이 뭐라면 당신 바람 타고 가자 해서 전당원 100%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김민석 후보가 바람이고 지금 정청래 후보가 조직인데 네. 그걸 아까 선거 전술적으로 지금 활용해서 네거티브 한다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 쪽은 뭐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직이 있는 건 없어요. 네. 아, 조직은 네. 없다. 조직이 없지. 지금 황기 소장님 말씀대로 총리하면서 네. 국정 운영하기 네. 바빴는데 어떻게 조직을 만들겠어. 실제로 정청래 후보 쪽은 뭐 호남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네. 뭐 특보 임명한 것도 엄청나게 선거도 많고 치렀고요. 그럼요. 시장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조직은 이제 확실하게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 사전에 저 최민희 후보를 다 찍고 그리고 생일 나눠 가지고 한민수 이성윤 찍자. 이게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가능한 거지. 저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저 최혁진 의원이 네. 말씀하실 때 그 처음 출발도 대전이고 이제 다시 또 마지막도 대전이고 뭐 충남 지역이고 대전이고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아, 그런 서사 예, 구조가. 예. 네. 그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정치 질서 과정에서 상피제라는 게 있어요. 상피제. 예, 그렇습니다. 이 네. 상피제는 옛날 신라 때, 고구려 때, 백제 때 다 그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간에도 같은 조직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 수령 생활을 해도 안 되고 철저합니다 아주.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연고인 돼서 시작도 끝도 거기서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부도덕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 지적해주고 계신 건데 결국은 아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그 노풍의 그 진앙지를 찾아보면 실제로 진원 자체는 불경이었지만 실제로 그 바람이 선거의 승리로 이어진 거는 호남에서의 그런 물결이었는데 그렇죠. 예. 실제로 의원님들 두 분이 호남 네. 지역의 의원들이나 호남 지역 가보셨을 테니까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네. 텐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이 방송이 이제 토요일 날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일요일 날 제가 광주에서 그 8.15 특강을 하러 내려갑니다. 아, 8.15 특강. 예,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그 이제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5.18 시민군으로 참전하셨던 분이고 그랬군요. 광주에서는 뭐 시민 운동계 지도자급 해당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광주에서는 그 많은 광주 시민들 당원들이 김민석 지지한다. 왜 그러느냐? 그 전에 우리가 정청래 너무 열심히 지지해서 당대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걸 느끼게 된다. 물음표를 찍게 된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뭐 가서 이제 특강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볼 건데 저는 광주 지역에 있는 제 지인들 또 제가 지난주에도 제 친구가 상을 타서 고흥에 갔다 왔었어요. 다녀오셨고 전남 예. 고흥에. 예. 네. 갔는데 뭐 분위기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전주에 갔다 왔었는데, 전주. 예, 전주에 갔다 왔는데 전주 쪽 분위기가 정말 그 이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이원택 지사 그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사실 김관영 전 지사가 잘못은 했지만 김관영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도 상당히 많고요. 때문에 그리고 그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쪽에 의해서 부당하게 경선에서 컷오프된 사람들이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 지역의 분위기도 상당히 김민석 후보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실제로 뭐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대표 네. 선거 같은 경우 호남에서는 적어도 예. 수위가 김민석 후보인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호남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일단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바람은 파동에서 나오죠. 울림. 네. 울림. 사람들의 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왜 호남 분들이 부산 사람이지만 또 강력하게 응원을 같이 힘을 보태줬냐면 매를 맞으면서도 네. 굳건하게 가는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여줬고 또 하나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사실은 주류로부터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있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약자에 대해서 따뜻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게 민주당 정치의 정신이야, 모습이야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감동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2대1로 당하고 있어요. 이거로는 울림이 안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초반에 시작할 때 가장 강력한 채널들이 지지를 해줬잖아요. 어찌 보면 네. 강자로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전임 당 대표를 했죠. 그렇다고 뭐 이제 아까 김준혁 의원님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자주 복도에서 인사드려도 인사도 잘 안 받아주는데 인사 못 받아 안 받아준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예. 따뜻하셨어요. 지나가다가 나이 어린 학생이 인사를 해도 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또 어려운 얘기하면 감싸주고 같이 울어주고 네. 그게 울림이거든요. 바람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다. 근데 어디서 바람이 나오겠습니까? 호남 분들은 그런 거에 아주 강한 분들이세요. 지켜봤죠. 네. 그렇게 정치를 할 줄 알고 쭉 지켜봤는데 김준혁 의원님 말씀처럼 정작 강력한 권한을 가진 거죠.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잘할까 이런 마음은 안 나오죠. 냉정해. 그리고 이제 호남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차 초장이기 때문에 그 당청 관계가 원만하고 조직적으로 잘 흘러가길 바라실 텐데 근데 여러 가지 목도한 현상들이 그러지 않은 것들이 또 많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영호남 분들 차이가 있는데 영남 분들은 국민의힘만 뽑아요. 국민의 TK 는. 힘만 뽑는다. 네. 호남 분들은 국민의힘만 안 뽑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 하나는 국민의힘만 뽑는 건데 호남 분들은 민주당만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만 못 뽑고 그렇지. 나머지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옮겨타는 그 전략 투표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착각해서 마치 영남이 TK 지역이 국민의힘만 뽑듯이 호남은 당연히 민주당만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호남 홀대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호남 홀대론이 다른 게 아니라 마치 뭐 잡아놓은 토끼처럼 이분들은 전략 투표도 못하고 어차피 뭐 우리한테 표를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더불어민주당 건방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친노 친문이라고 이제 계파를 나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에 호남에서 심판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청래 후보께서 노사모 이렇게 그 레버리지를 들고 호남 분들을 설득하려면 뭔가 가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노사모 당신들이 만들어줬으니까 이번에 응답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외양이나 장식이 아니라 네. 내적인 거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친문은 심판받은 적이 있어요. 호남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호남 분들이 아니 뭐 호남이면은 노무현 대통령 이름만 걸고 있으면 표 줘야 되는 안 사람들이냐? 되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어서 저는 저기 포스터 있잖아요. 응답하라 호남 이거 있잖아요. 보고 완전 오판하고 있다. 아, 오판하고 있는 네. 거다 호남 민심을. 네. 호남 분들 저런 거 엄청 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뚜껑 열어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대체로 그 전당대 당대표 선거를 양강 구도의 관점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송영길 후보도 상당한 득표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발휘하겠죠. 네. 당연히 발휘를 하는데 하원기 소장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저는 아까 조금 아까 그 설거할 때만 분석이 그렇지. 예. 그 그렇습니다. 호남 사람들은 국민의 힘만 안 찍는다. 네. 굉장히 놀라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이거는 거꾸로 국내 힘만 안 찍지만 여러 가지 투표를 할 수 있다. 네. 이 얘기처럼 송영길 후보님, 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고 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지난번에 감옥에 계실 때 제가 보석 탄원서 의원들한테 90분 받아가지고 제가 제출해서 그러셨군요. 나온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방송에서도 김준혁과의 의리는 평생 잊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저도 가까운데 이번에 김민석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하게 됐는데 반전. 아니 뭐, 왜 그러는 그러니까 거냐? 공산 저도 공국이고, 예. 그렇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어요. 저기 이번에 출마하시기 전에 미리 지지해드리겠다고 해서 네. 저희 어쩔 수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호남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송영길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고 호남 분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다음에 꼭 송영길이 대통령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많아요. 분 정말 네. 많습니다. 정말 많고 특히나 제가 존경하는 박성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님은 네. 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네. 송영길 진짜 큰 인물이다. 넌 옆에 영길이 잘 쫓아다녀라.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이번에 내려가서 보니까 광주 전남 분들이 이번에는 김민석이 되는 게 맞다. 근데 송영길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또 역사적 의미도 있다. 그러면서 송영길을 원래 찍으려고 했던 분들이 저 정청래 쪽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1순위로 그냥 저 김민석 찍고 네. 2순위로 송영길 찍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예, 되겠구나. 실제로 네.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아마 그게 지금의 이제 분위기로 나가는 거고 아마 광주 전남 투표할 때 요 영향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제 호남에 대한 투표 성향에 대한 판단은 예. 여기 앉아 계신 세 분 대체로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호남에서 지더라도 수도권이 사실은 당원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갭을 크게 벌릴 거야.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 관측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판이죠. 오판이에요. 예. 완전 예. 오판이죠. 왜냐하면 네. 그 호남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배재고도 그렇고 뭘 오판하냐면 호남에 계신 분의 인구가 영남이나 수도권에 비해 적다고 해가지고 진짜 호남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는데 호남에는 이제 산업이나 이런 거 탄압의 정서가 있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에 수도권이랑 호남이랑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하. 수도권 당원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섞여 있다. 호남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우리가 지더라도 수도권에서 뒤집을 수 있다? 이거는 마치 영남이랑 호남이랑 갈라놓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한 덩어리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봐야 설명인 돼요. 거고. 예. 의원님도 비슷하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저 비슷하게 동의하는데 이제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호남은 아까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어디 가서 잘 맞춰요. 작두 친다고 사람들이. 작두를 예. 호남 분들은 굉장히 미래 비전에 입각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제 말이 틀려도 그렇다고 부르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지금 김민석 후보한테 밀어줄 거예요. 호남에선. 밀어준다. 하지만 송영길 후보는 미래 정치인의 민주당의 큰 거목이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또
버팀목을 만들어줘. 아하. 그렇게 나올 네.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올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김민석 총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면 주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수도권은 경제 중심이에요.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 도시입니다.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고 자산의 증식이나 이런 데도 안정적인 그런 정권이 유지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거에 맞는 전략적 선택을 할 거 하나 네. 플러스 수도권에 있는 호남 분들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정책 판단에 대한 여론 형성의 역할들을 네. 하시기 때문에 호남의 결과와 서울의 결과는 다르지 않을 별반 것이다. 다르지 않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번에 순회경선 현장에서 오마이TV 생중계 하시면서 실제로 네. 입담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그 박정호 기자랑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하셨는데 그때 예. 많은 분들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예. 우리가 많은 분들 지나가면서 말을 거는데 우리 정청래 후보가 우리 의원님을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만약에 제가 박정호 기자하고 같이 했으면 네. 뭐 인사나 하고 가셨을지 모르겠는데 하필 최진봉 교수님과 제가 박정호 방송을 할 때 맞다 최진봉 교수였다. 그 착각했어. 착각했어. 정청래 예. 후보께서 오시길래 네. 그래도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안 쳐다보고 딱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땐 100% 최진봉 교수 때문에 그냥 가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최 교수님은 저한테 최 의원이 있으니까 안 보고 가시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누가 이상하게 거기다 더맨더머라고 둘 바보 같다고. 예. 우리 의원님이 정확하게 교통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양최가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다. 네, 둘 다 문제. 둘 다 문제. 네. 저도 최진봉 교수님하고 뭐 형제처럼 지내는 특수 관계인데 그냥 맨날 놀리거든. 예, 예. 형이 문제야 뭐 이러고. 아이고 정말 재밌는 대화 양상인데. 최 교수님 문제인 게 맞아요. 또 저한테 나중에 고백했어요. 사실 우린 친구인데 대학 동기라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동기요? 대학 동기 아니 아닌가?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둘 모르겠는데. 다 8호 학번이니까 네. 예, 최진봉 교수도 8호 66년생이거든. 네. 정청래 대표가 65년생인데 재수해서 8호인가 아마 그럴 거야. 학번 자체는 예. 같구나. 예, 예,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학교 다닐 둘이 때부터 안다. 둘이 뭐 가까운 예. 사이지. 예. 가까운 사이인데 네. 글쎄.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은근히 샤이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인사를 이렇게 뭐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지만 살뜰하게 하는 이렇게 스타일 아니라는 뭐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김민석 후보는 정말 이렇게 쫓아가서도 인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조심조심하게. 예, 늘 뭐 잘 웃고 뭐 따뜻하게 대하고 예. 사람이 이제 늘 상냥하고 좀 밝고 하면은 호감이 가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개인적인 차이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차이가 있다 말씀이신데. 그런 점은 재밌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왜 연설하다가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란 던지면 계란 맞고 난 뒤에 한 번씩 정치인들이 계란도 맞아줘야 국민들이 스트레스 풀린다 이랬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노사모면 막 하고 있는데 언론 나와서 나가 지금 10대 0으로 맞고 있다고 막 그러고 뭐 이를테면 인사도 안 하고 이거 노무현 대통령의 기질이나 보였던 태도랑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호남에서도 다 평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하지 않을까. 이름만 갖다 쓰는 거냐 네. 아니면 진짜 그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잊고 있느냐 이런 걸 다 보고 있겠죠. 아까 이제 뭐 그 패싱 논란도 있고 실제로 인사를 받았냐 안 받냐 논란도 있는데 솔직하게 김영호 후보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이제 당 대표랑 이렇게 밥 먹고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런 식의 말씀을 공개 석상에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실은 이 진영에서 오랫동안 복무하셨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랑 그래도 사적 인연이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뭐 아주 큰 인연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다 예전에 서로들 아는 사이들이니까 네. 그런 인연도 있고 또 가까운 인연도 있고 정청래 우리 후보님의 또 최측근인 박시영 대표하고도 제가 아주 가까운 사이고 가까우시군요. 네. 거기 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전 국회의원 이규민 의원하고도 아주 네.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친하죠. 예, 옛날에 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본 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아니, 근데 국회의원 되고 잘 안 보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닙니다. 저 매달 만났죠. 뭐 자주 옛날 통일운동 같이 했던 멤버들이 그 멤버들 정기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옛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같은 학생운동 내에서도 좀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통일운동 쪽에서 그러니까요. 좀 네.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님하고 2년 동안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도 차를 마셔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난 지금까지 그 생각 안 했는데 신기하네. 왜 그럴까요? 예. 글쎄 좀 약간 좀 샤이한 것도 있기도 한데 글쎄 아니 왜냐면은 사실 예. 누가 생각해봐도 우리 그 의원님 떠올리면은 솔직히 대통령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표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조금 이렇게 서운하고 잘 안 풀리면 얘기할 수 있는 상대로 오랜 동지니까 그렇게라도 밥 먹고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했는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듭니다. 뭐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박찬대 선배 이제 캠프에 도와드릴 때 네. 그 정청래 후보 당시 정청래 후보께서 의심 그러니까 의원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나는 당신 믿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누구라고는 못 밝히는데 몇몇 의원님들 물어봤어요. 선배들한테. 아니 그렇게까지 뭐 싫어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아니 전화가 안 왔다. 아, 전화가 안 왔다. 도와달라고 전화를 도와달라고?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네. 의원들 단톡방에서 뭐 크로스 체킹 해보니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더라. 근데 캠페인 할 때는 마치 의원들이 자기 안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 거다라고 했어요. 두 분 나와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캠페인을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특정 유튜브 채널 나가서 그 특정 게시판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지지층 땡겨오면 이길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해서 그렇게 캠페인 전개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국회의원들이랑 당원들의 마치 마음이 다른 것처럼 갈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아니 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하원기 소장의 말을 뭐 10분 수용한다고 치면은 이런 예. 겁니다. 언론을 상대로도 마찬가지. 지금 정청래 후보의 캠페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언론이 나를 탄압하고 언론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고 실제로 의원들의 대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고 나를 선호하지 않는다. 내가 오로지 믿을 것은 1인 1표 당원 여러분뿐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언론도 그를 생각하기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언론도 정청래 후보에 대해 서운한 게 너무 많고 흔히 개별 기자로는 박대를 당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 실제로 그 후보에 대한 개인 감정이라는 것이 좋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의원님들도 말씀 들어보면은 예. 평소에 살뜰하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챙기고 이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선거 때도 국면마다 중요할 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는 네. 뭔가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중요한 국면에서 의원들이 나를 밀어주지 않는다, 언론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만 공박을 하니까 당연히 안 좋은 감정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소속 객관적으로 말씀을 중립적으로 드리면 사실 그렇죠. 이게 저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라고 봐요. 아 드라마의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상업적으로도 먹히는 거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비슷한데 어떤 게 있냐면 강한데 또 약자에 대해서는 하나씩 따뜻해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한 리더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고 하면 내란 세력, 기득권, 특권층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맞서주길 원하고, 하지만 서민과 민생 문제를 할 때는 한없이 따뜻하길 원해요. 그래서 힐링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길에서 싸우고 고통받고 IMF 때 금붙이 내놓고 다녔는데 계속 사지로 내몰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가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다라면 남을 탓할 게 아니라 태세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잘 안 되더라도 주변의 동지들에 대해서, 당원들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한없이 따뜻한 태도, 포용하는 태도. 하지만 기득권 특권층과는 단호하게 맞서는. 맞서고 현 집권 세력이 강하게 개혁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주변 후보 얘기하는데 정작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저에 대해서 지나가다가도 야, 그럼 무소속으로 생활하는 되게 힘든데 아우 힘들어서 그런 얘기 어떡하냐. 많이 하세요. 조금만 네. 기다려라. 송영길 후보도 지나가다가 오더니 어깨 뚝 치고 잠깐만 기다려. 형이 다 해결해 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거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국민들이 그런 리더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고 막 목에 힘주고 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보면 가서 손잡고 위로하고 네. 상냥하고 이러면서 싸울 땐 또 대차게 싸울 수 있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이 왜 민족의 지도자가 됐느냐 한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네. 백범의 큰아들이 그때 그 폐결핵이 걸렸어. 아. 이제 상해 있을 때, 중경에 있을 때였나?
근데 그때 그래갖고 페니실린을 맞으면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굉장히 귀했던 거였는데 이 페니실린이 우리 동지들 내 아들 말고 그 이 폐결핵을 앓고 있는 결핵을 앓고 있는 네. 다른 동지들한테 맞춰야지 내 아들한테 맞출 수 없다. 야. 그래서 끝내 그 아들이 죽었어. 예.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걸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 안미생 그 안중근 의사 조카인데 네네네. 안미생 그 자기 시아버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립운동 투쟁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도자가 이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역할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후보들 검증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정청래 후보 얘기는 한 거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의원님이 겪어보셨을 때 좀 사적으로 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두 분을 이렇게 가깝게 지낸 거는 한 2년 된 거예요. 2년밖에 안 예, 됐다. 예. 왜 그러냐면 네. 뭐 저는 그 대학에 있었고 물론 이제 당 활동도 오래 하고 여러 시민운동도 했지만 뭐 가까이서 볼 일은 없었는데 송영길 후보님은 이제 과거 윤석열 이제 탄핵 과정에서 그 전에 이제 윤석열 퇴진운동 맞아요. 안진걸 네, 네. 뭐 같이 다 이제 그걸 할 때 매달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사회 보고 맞아요. 연설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졌고 김민석 후보님은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가까워진 사이였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가까워졌죠. 근데 제가 두 분을 볼 때 굉장히 첫 번째 두 사람이 다 공적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들이다. 공적 마인드가 예, 뛰어나다. 어떤 네.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다. 따뜻한 사람이다. 예, 예. 이게 굉장히 놀라웠고 세 번째로는 미래 비전을 확실히 갖고 있다. 비전이 있다. 예.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다양한 경험들.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아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서 공부하고 중국서 공부하고 내가 송영길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형님 어떻게 5개국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냐 그랬더니 아니 뭐 자유자재까지는 아니고 그냥 말하고 듣는 정도 수준이지. 네.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국제적인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다 더 세계 여러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언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5개국어를 자유자재로 해. 김민석 후보도 중국어, 영어를 뭐 능수능란하게 하잖아요. 수학을 다 했으니까요. 예, 제가 네. 이제 지난번에 그 트럼프 만났을 때 이야기 제가 자세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공개적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하셨는데 네. 우리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트럼프가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 좀 네. 잠깐 만났을 때 어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느냐, 어디서 영어를 배웠느냐. 트럼프가 김민석 김민석은 후보한테 영어를 이렇게 잘하냐고. 잘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 공부 좀 했다 그냥 이러고 웃고 말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제가 말하는 경험과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야. 그래서 이 제가 말한 이 5가지가 저는 굉장히 뛰어난 앞으로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김준영 의원님 이런 얘기 하시기가 사실은 공개에서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정청래 후보랑은 정말 오랜 동지적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는 사실 그렇게 운동을 함께한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래 지내왔던 기간에 비례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청래 후보가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방송 패널들의 그런 구조도 사실상 원사이드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방송 많이 하시니까 평론가님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음.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 TV 토론이나 이런 데 나가 보면 보통 언론에서는 패널들을 여야 2대2 이렇게 구성하지 않습니까? 1대1 이렇게 구성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거대한 정청래 캠프예요. 원사이드 하지가 않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뭐 자기 비판, 내부 비판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네. 논평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묻지마 정청래 실드예요. 서정욱 변호사 온마이크가 돼 있는데 전 요새 최민희가 예뻐 보여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 진짜야? 뭐 아무 농도도 없이. 네, 들었지. 예. 방송에서 방송 YTN에서 네. 보도 방송에서 야,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 중엔 당원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정청래 후보가 말하는 것도
비록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힘 입을 통해서라도 뭔가 얘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실제로 뭐 이제 지지율을 투영을 해보면은 전체 이제 국민으로 여론조사 대상을 했을 때 보면은 특정 정당의 그런 지지율이 네. 특정 후보를 상대로 높다는 지표도 있기는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간 그런 것 역시도 실제로는 논거가 박약하다. 네.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건데 그리고 워낙 이제 우리 의원님이나 김주영 의원님이나 우리 최혁정 의원님 입심이 좋으시잖아요. 그 토론도 잘하시고 실제로 세 분 토론하는 걸 2번 봤는데 토론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솔직하게. 네. 저는 송영길 네.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순간순간에 어쨌든 깊이 있는 대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좀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의 내공이 좀 드러나는 거가 이번에 2차 토론회에서 확실하게 지금 증명이 된 거 아닌가. 2차 토론에서 근데 네. 나는 이 토론보다도 중요한 거는 연설이에요, 연설. 연설. 예, 연설인데 김민석 후보의 연설은 뭐 이 격정적인 뭐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그런 그 지역마다 다 다르게 하잖아요. 똑같은 연설이 한 아 맞아 맞아. 예. 예, 다.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투표가 된다는 게 좀 말은 안 되죠. 황당하지. 네. 제가도 이제 딴 데 가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국가를 운영하는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말입니다. 부통령급인 거예요. 부통령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 지역의 현안을 꿰고 있고 그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앞으로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정부와 협력해서 네. 이런 정책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러니까 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나고 나니 꽃이 진 걸 보니 봄인 줄 알았다. 이 얘기만 하는 게 난 좀 아니 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앞으로 훌륭한 정치인이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레이스에서 우리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네. 그 토론과 연설 어느 후보가 좀 이렇게 눈에 띄셨습니까? 그 저도 김준혁 의원님하고 비슷한데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진짜 김민석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가 확연했고요. 네. 약간 스타일이 다르죠. 김민석 후보는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는 가슴 뛰는 비전을 제시하는 아하 스타일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 예. 표현인데. 네. 훌륭해. 근데 이거는 그 김민석 후보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게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있으면서 월급 안 나오는 자리잖아요. 뭐 이제 윤석열 정권이니까 모든 곳에 다 끊겨가지고 참 힘들게 다니는데 그때 이제 진보 유튜브 채널에 막 네, 나가면서 네, 네. 신용환 그 우리 충북지사 김건희 그 무속 얘기하다가 막 고통 겪고 할 때 저도 그거 막 추적해서 방송하고 그랬고 그리고 내란 관련된 계엄 관련된 제보 받은 것들 다 맞아요. 정리해서 네. 그때 제가 김민석 의원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선임비서관을 딱 파트너로 지정을 해주셔서 그쪽 창구를 제가 다 제보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예, 그렇게 해서 다 관리를 하셨고 대비를 하셨고 12월 3일 내란의 밤에는 김민석 의원실에서 주도해서 한 6개 의원실의 보좌진들하고 내란이 곧 닥칠 것 같다 계엄이 그 브리핑까지는 그날 밤에 이제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영광곡성 보궐선거할 때 제가 정책실장으로 들어가서 했고 네. 그때 총괄을 김민석 의원께서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전체 판세를 분석하고 포석을 두고 전략적인 그런 수를 두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일하면서도 굉장히 좋았고 사실은 캠프라고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밤새 머리 굴려서 정리해서 갖다 줘본들 페이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소홀히하지 않으세요. 아 실천하려고 한다. 예, 그걸 다 수용하고 점검하고 분석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바로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도 드러나고 있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미래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지키면서 가야 되는구나 이걸 딱 오게 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선배하고는 어떤 또 기억이 있냐면 제가 청와대 비서관 생활할 때 네. 가끔 부르세요. 북방경제위원장 할 때. 그렇지. 네. 왜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저한테 뭐 부탁할 게 있어서 부르시나 싶어 가면을 앉혀놓고 한두 시간 동안 갑자기 우리가 러시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예? 중앙아시아를 포효를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경제수석실에 서민경제 사회적 경제 담당하는 비서관인데 혁신이 너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작은 나라지만 동북아 전체를 포효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혹시 그 가슴 처음엔 약간 황당하지만 이런 거 아니죠? 듣고 있으면 빠져요. 야 진짜 대한민국이 옛날에 만주벌판을 누기던 고구려처럼 뭔가 우리가 다시 전 세계에서 네. 뻗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정치인이 된다라면 저 정도의 발언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김주정 의원님한테 되게 돌발적인 질문인데 이 세 분을 좀 역사 인물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 일단 어떤 사람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의원님밖에 못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긴 합니다만. 네. 김민석 후보는 만약 제 정조 때로 보자면은 한 최재공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오리 이원익 정도 그러니까 명재상에 해당되는 명재상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런 네. 분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음.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도전 정도. 정도전 정도. 왜 네. 그러냐면 그 개혁성이 좀 강하고 추진력이 좀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으로 보자면은 정도전하고 굉장히 유사한 인물일 것 같고. 극찬을. 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김민석 후보는 조금 더 포용력이 강한 오리 이원익이라든가 최재공 같은 이런 이제 그러면서 개혁성이잖아. 실학자들이 다 최재공 휘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다 종약용 뭐 다 최재공 제자들인데 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어려운 거 남았죠, 지금. 네. 아니 좋은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고 올곧잖아. 또 뭐 여태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예. 살아왔고 그렇게 치면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아니.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은 조금 이따 네. 다시 좀 생각하고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예. 여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리고 보니까 김민석, 송영길 후보 두 사람의 공통 공약 중에 제가 최근에 예. 놀란 게 예. 조이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같이 내놨는데 우리 네. 최혁진 의원님 그 마음을 좀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뭐 사실 김준혁 의원님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소속이니까 부담이 없을 거라고 저한테 다 이제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 네. 지나가는 그걸 걸로 꼭 얘기를 해야 돼. 맛있는 밥을 사주시면서 야그 혁진아 이게 조이대 이거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저는 그걸 집에 가서 이렇게 천정을 보면서 생각하는 이게 무슨 얘기야? 최혁진 의원이 막 나눠줘. 막 다니면서 조이- 아유 빨리 사인하라고 막 이러고. 그 제가 또 뚝심 있는 장군 같은 우리 조계원 선배한테도 가서 김준혁 의원님이 이런 말을 하던데 이게 진심일까요, 뭘까요? 했더니 그 얘기는 그냥 달리란 얘기지 뭘 그 생각을 해.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리지? 난 무소속인데 내가 어떻게 동의서를 받지? 100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3분의 1을. 그렇죠. 본회의장 가서 막 받아. 예. 그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영배 의원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원래 다 그렇게 해. 가서 저는 많이 모여 있을 때 가서 한다. 예, 가서 그랬더니 그게 처음이래요. 이례적인 일이래. 누가 본회의장 가서 성명서를 많이 하는 거야. 저는 속은 거예요. 예. 아니 최혁진, 조계원 저 셋이 다 받아가지고 막 내고 그랬는데 그러셨군요. 제일 네. 많이 받았어, 제일 많이 받았어. 예.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배님 말씀도 맞고 일단 조이대를 탄핵시키지 않고서는 내란의 완전한 척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거고 국민들이 계속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내란 세력은 여지를 두게 되는 거고 그 여지가 어쨌든지 간에 사회적 갈등을 빨리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들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네. 거고 반성도 없잖아요. 정황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서부터 해서 내란범들에 대한 상고심을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해서 시간을 막 끌면서 네. 국민들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내란에 가담했던 놈들은 여지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딴 생각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같은 사람 저러고 돌아치게 만드는 네. 원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탄핵을 처리를 했어야죠. 제가 민주당 지도부 찾아가서 몇 번을 얘기를 드렸어요. 정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여러 가지로 일단은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사위로 다시 보내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아하, 네. 그러면 최상목 했던 것처럼 법사위에서 공청회도 하고 조사도 하면서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접어도 사법체계 주변에서 내란 세력에 대해서 양다리를 걸치지 못하게 확고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지방선거 끝나고 났는데 아무런 검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던 차에 또 우리 송영길 후보님, 김민석 후보님이 뜻을 이 모아서. 문제를 딱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이 적기다. 이거를 해야 된다. 예.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대법관을 이렇게 공석 상태로 이렇게 오래 두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이고 예. 지금 과거 정부들 보더라도 정부 첫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청와대의 뜻을 많이 존중해 왔거든. 관행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걸 안 지켜준다는 게 이거는 딴 마음이 없는 이상 그렇게 하기 힘들다. 저도 법조 꽤 해봤지만은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계속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사실 뭐 우리 둘 다 이제 촛불행동에서 네. 거리에서 계속 예. 있어왔던 국회보다 거리에 아스팔트 위에 더 오래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제 국회 들어와서는 조금 이제 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는 것도 필요해서 좀 조희대 탄핵과 관련해서 잠시 좀 잡고 있다가 숨고르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서명 받고 막 했었는데 이거는 조희대가 갖고 있는 그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 다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안 하고 있어? 이건 언제든지 다시 국민의힘이 권력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쿠데타는 지금 이제 뭐 계엄 같은 건 뭐 불가능하지만 없겠지만, 네. 어떤 형식이든지 이것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이재명을 최소 지지율이 30% 이하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다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네.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 이후에 민주당 당론으로 저는 정해야 된다? 예, 뭐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 네.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재명 대통령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좀 이렇게 본인 집권 2년 차에 여러모로 심경이 좀 복잡 미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차에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냈는데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패배면 약간 좀 한풀 꺾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세나 지표 같은 것들이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온 데다가 굉장히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들리는 청와대 소식은 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님이야 지난 뭐 7박 10일 갔다 오고 나서 바로 헬기 타고 가고 7시간 동안 부동산 문제, 금융 문제 뭐 이런 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국가 운영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분의 이제 확고한 생각은 그거예요. 민생을 갖다가 빨리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데 민생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일단 그 장기적 측면과 단기적 측면이 있는 거고 장기적 측면은 이제 반도체 네, 이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국가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주도적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단기간 내에서는 이제 금융 문제, 어떤 부동산 문제 이걸 빨리 좀 혁신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어떤 기득권들의 반발이 생각 이상으로 세다. 지금 뭐 언론 예. 보수 언론들 반응하는 거 예. 보세요. 그러니까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TV조선 기자가 전화 와가지고 뭐 이제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뭐 빨리 특히나 제가 있는 광교 지역이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 어떠냐 이러면서 막 계속 떠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 걸려라 예, 지금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네. 아이고 뭐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고 일체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이 이것이 그 침소봉대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실거주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이제 벗어나서 조금 요만큼의 손해나는 사람들 거를 이만큼으로 만들어서 흔들기를 이제 해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수렴하고 수기를 하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이제 뭐 비서관들하고 이제 네. 통화하는데 통하시니까 네. 뭐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좀 하고 계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부동산이나 증시에 대해서는 그런 신념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최근에 워딩을 보면 약간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는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인도 약간 완벽한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어떻습니까, 황기 평론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대통령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 견해를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폐지하려면은 그게 원칙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있는 것이니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운반 과정에서 당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논의가 보안 수사권을 유지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폐지론자들은 이제 유지론자들한테
너희 검찰주의자 아니냐, 그렇게 반개혁주의자 하고 있고, 아니냐. 네. 그리고 유지론자들은 폐지론자들한테 아무 대안도 없이 너무 근본주의 아니냐 이렇게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어떤 제도를 변경할 때 유권자의 60%가 우려하는 이 상황에서 논쟁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타당하냐는 얘기예요. 아, 그런 당위론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이 그 한동훈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아닌 상황. 이걸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대통령께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할 때 그 소위 제2요구권이라고 해가지고 헌법에 예정돼 있는 제2요구권은 이제 국회가 너무 거칠게 어떤 법을 밀어붙였을 때 행정부가 그거 견제하라고 있는 건데 윤석열은 그게 아니라 입법권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절제해서 지금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걸 국회에서도 좀 고려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요. 못한 부분이 네. 이거는 그 정확히 얘기를 잘 짚으셨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 안 남겨야 된다라는 명확한 것들을 갖다 얘기하신 것보다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지도부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은 검찰을 만날 일이 많지만 일반 시민들은 경찰을 만날 일이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찰 때문에 민생이 겪는 고통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경찰에 대한 개혁 문제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이 될까봐 국회 안에서는 또 네. 경찰의 비위는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이 뭔지를 사실 연초부터 알았고 저는 법사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민주당이 수기해서 안을 만들어 오면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했으면은 논의 테이블을 공식적으로 좀 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도 3가지 안을 그때 제안을 준비를 해서 냈는데 네. 그 했더니 그 중에 두 가지는 바로 또 다 수용이 됐어요. 그 경찰 개혁안의 핵심 순환근무제하고 감찰제도 강화하는 거. 그건 잘 된 거죠. 이거는 네. 해가 다 수용이 됐어요. 보안 수사권 문제도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국민 인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거니까 검찰이 겁이 나면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빼더라도 네. 원래 민주당이 이야기하던 제3의 기구를 통해서 보안 수사권을 두든 뭔가의 안전장치를 만들면 다 해결될 일이 아니냐. 저는 반나절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전문가들 의견 받아서 종합적인 토론을 하고 대통령의 걱정거리가 뭔지를 공유한 다음에 하루 이틀이면 답 나오는 거고 그걸 갖다가 딱 제시하면 된다.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거는 대통령이 결국은 그때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앞에서까지 아니 뭐 굳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면 다 날려도 다 수용하겠다 그것까지도. 맞아. 예. 그리고 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고치면 대책을 된다. 만들어 예. 봅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갑자기 지도부 쪽에서는 마치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관련된 개정에서 네. 반개혁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 것처럼 공격들을 막 하더라고요. 저 황당한 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네. 민주당이 수기해서 안을 내면 수용하겠다고 그것도 수백 명의 기자 앞에서까지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얘기가 일부 네. 사이트에서 회자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게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얼마 전에 국무회의 때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강조했죠. 얘기하신 거는 네. 결국은 대통령 생각한 그거거든요.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경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많이 있으니 이 보안 수사권마저 검찰에 사라졌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낼 건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더 세밀하게 맞습니다. 만들자라고 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냐면 정청래 당시 당대표께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의 테이블이 있다. 그건 지금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다는 걸 노정시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우리 당에 뭐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단 입장 정리하려고 토론하고 있는 중이다. 빠져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먼저 토론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구나가 되는데 정청래 대표 어떻게 했냐면 페이스북에 글 몇 줄 쓰고 말았어요. 보안 수사권 폐지 이러고 말았어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아무 토론도 없이 저걸 가지고 근본주의적으로 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폐지할 거냐 아닐 거냐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그 과정 과정 자체를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가 없이 결론만 딱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저 당은 수기도 없이 그냥 처리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도 절차상에. 대통령께도 지금 막 정치적 부담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과정 자체가 문제다 이거죠. 네, 그런 아쉬움들을 향후에라도 좀 털어내야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대화가 지금 말미를 향하고 있는데 요거 솔직히 개인적인 궁금증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은데 이렇게 총선 공천 앞두고 이게 지도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평소보다 많은 거는 최고위원이 만약에 되면은 공천이 거의 100% 확실히 됩니까? 지금까지 과정법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치열하게. 예, 치열하고 뭐 안정 자신의 향후 공천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죠. 없진 않은 건데 예. 실제로 이번에 보면 당대표 선거도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데 최고위원 선거도 상당히 논쟁적인 부분들도 많고 흥미 요소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 보기에는 8명 후보 중에서 가장 눈이 가는 사람 혹시 누굽니까? 저는 서미화 의원이 서미화 의원. 예, 네. 눈이 가고 뭐 김용 후보 김용 후보. 네. 그리고 저는 박선원 후보가 무조건 1등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최민희 후보가 이렇게 좀 선전하고 있지만은 그게 저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좀 굉장히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글쎄 이거 다 또 친한 사람들이어서 그렇긴 한데 김용호 후보가 꼭 5등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김용 후보 오늘 네. 저희 방송도 한번 나오셨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고 너무 훌륭하세요 예, 보니까. 그리고 네. 합리적인 사람이고 난 또 다 우리 다 또래 친구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장님으로 잘 모시고 있었는데 네. 볼수록 사람이 괜찮아요. 아니 네. 목요일 날 임미애 후보 나오셔가지고도 가장 이렇게 친해진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김영호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하면서 부담이 없어.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우리 최혁진 의원님은 예. 그 8명 중에 좀 어떤 사람 눈길 가셨습니까? 저도 지금 거론하신 분들이 다 눈길이 가는데 네. 그 김용 후보가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김용 후보가 네. 저는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할 때 사실 뭐 이제 제가 당 바깥에 있다 보니까 뭐 세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때 공천을 해주기를 많은 또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좀 목소리를 내주십사 부탁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고통당했던 사람을 챙겨 나가는 것들 자체가 민주당의 모든 당원들에게 주는 메시지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제가 김용 선배를 또 좋아하는 게 약간 접착제 스타일이에요. 사람 예, 맞아. 돌아다니면서 네. 사람들을 붙이는 걸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음번 총선에서 이기려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대다수가 사실 친명계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확고한 게 있는데 다들 개인적으로 바쁘잖아요. 근데 용희 형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잘 어울릴 것 같으면 막 붙이고 다니고 막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김준혁 형도 맨날 그래서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맨날 후배들 술 사주고 그러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몇 그래서 분 있어야 집을 못 돼요.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당에는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서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이 탁월한 분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지난번 공천에서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분들 많이 초선들도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접착제로 막 붙여주는 일을 하는 그런 막걸리 같은 스타일의 네. 예, 그런 지금 최고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영호 후보 사실 저희 방송 나오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그날 방송 전후로 얘기를 나눠보고 놀랬던 거는 저도 뭐 권력의 핵심 인사는 많이 알진 못하는데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약간 예. 원래 이제 그 김용 선배가 그 이제 연대 출신이잖아요. 네. 연대에서도 이제 학생운동도 세게 하고 그 이제 성남 지역에서 시민운동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다가 그때 이제 변호사 이재명을 만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역개발 운동은 어떻게 할 거냐. 맞아요. 그럼 네. 이 지역에 또 그럼 이 또 녹색 환경 운동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다가 이제 의기투합돼서 같이 이제 인연을 맺게 된 아주 대표적 케이스죠. 저는 이제 그 전엔 잘 몰랐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대변인 할 때 네네. 그때는 이제 자주 봤죠. 자주 봤는데 사람이 그 도지사 대변인 하고 하면 그때는 무지하게 그 무게 잡고 그 전 대변인들이 그랬거든. 아유, 보통 그래요. 예. 네, 근데 뭐 무게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동네 형이야. 그냥. 그래서 저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 예. 모습에. 그래갖고 예. 내가 그때 그래서 친해졌지. 친해지고
그 뒤에 이제 선거 때 이제 같이 결합해서 네.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김용 선배 도와주는 이제 멤버들이 다 제 후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가서 제가 좀 격려해주고 왔는데 그래서 아우 이 형 꼭 좀 나는 내 어저께 보냈어. 예. 형 3등 할 거야. 3등 할 거라고. 3등 할 거라고. 예측입니까 이거?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형 100% 3등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우리가 또 3등 되게 다 또 하는 게 있어. 내가 이거 뒤에서 3등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뒤에서 3등하면 떨어질 때 아유 앞에서 3등이지. 그러니까 네. 앞에서. 아니 우리 그리고 하홍기 평론가는 워낙 임미애 후보에 대한 애정을 많이 표출했고 임미애 후보도 방송하기 전에 혹시 하홍기 좀 불러주지 그랬냐고 저한테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 보니까. 소미야 의원님에 네. 대한 애정도 많이 포칠.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저는 두 분 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은 뭐 한 명 꼽자면 전 최민희 의원님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공식적이고 권위 있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공론장은 국회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정치적 의제화해서 그 정제된 의제를 국회에 설치해서 뭐 협상을 하든 싸우든 토론을 하든 해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고 제도화시키고 이 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민희 의원께서는 그 의제가 뉴스공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패널을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잘 얘기를 하고 견뎌야 돼요. 근데 최민희 의원님 보면 당 내에서 입장 다른 분들도 그렇게 무시하고 야유하고 그리고 막 눈 안 보이는 분 악수 패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는데 그런 분이 수석 최고위원을 하는 건 저는 당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그렇기 하기 때문에 때문에 주목이 된다. 당원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몇 월 달에 태어났든 간에 비전을 보고 여러분들이 고르셔야지 행동을 저렇게 하는데 그 어떤 개파니까 뭐 괜찮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의 뭐 여당이 돼야 돼가지고 사회적 약자도 챙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랑도 대화해야 되는데 내가 수석 최고위원님네 하면서 자기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위대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분들께서 고를 때 그 기준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셋이 못하는 얘기를 본인이 하시네요. 의원님들 하시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좀 해줬는데 이제 정말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역사 속 인물 중에서 우리 정청래 후보가 떠오르는 사람 어떤 분인지 좀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더 고민하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그럼 곤란해 하시니까 오늘 그러면은 오늘은 넘어가고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모셔가지고 그 얘기는 한번 꼭 예썰. 결과에 뭔가 좀 종속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되게 그냥- 예의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부정적인 그걸 붙이기에는 좀 그렇고. 아니, 워낙 가까운 사이예요, 사실은. 네. 아니 뭐 진짜 워낙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 그 정청래 대표님과 원체 가까운 사이와 제가 더 친한 뭐 이런 게 네네. 있는데 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세 명의 후보가 다 좋은 분들이라고 우리는 네. 또 믿고 또 그걸 또 네. 함께 해야 되니까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 이제 그 금산이잖아요, 그죠? 금산인데 금산에서 좀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 이제 또 홍성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정 대표님이 이제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의리 굉장히 찾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최고의 의리적 인물 하면 그 홍성의 성산문이지. 성산문. 네. 성산문하고 뭐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산문 같은 참 의리, 참 우리. 이 참 의리를 계속 갖는 분으로 이렇게 남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 의리라고 하는 것이 공적 의리와 사적 의리가 있는데 사적 의리는 좀 내려놓고 공적 의리에 더 충실할 때 그야말로 정말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네. 인물이 될 것이고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참 좋은 정치인 정청래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입니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정말로 최혁진 의원님이 예. 8.17 전당대회 이후에
네. 민주당에 복당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준혁 의원, 최혁진 의원, 하원기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향TV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